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너지띠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는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98쪽부터 103쪽까지 나갈 거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린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어 수소 모형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일단 이게 주양자수, 그러니까 n이 1번인 궤도, 이렇게 여기 양성자 원자핵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궤도, 그리고 2번이 두 번째 궤도, 3번이 세 번째 궤도였죠. 자, 에너지 차이를 보면은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작죠, 에너지 차이가. 자, 봅시다. 두 전이 과정에서 진동수가 다른 광자 A, B가 각각 방출된다. 자, 광자라는 표현 어색한가요? 요게 빛이라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냐 파동이냐, 그리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한창 이렇게 과학사들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파동이 맞다, 아니다, 빛은 빛 알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빛 알갱이다, 파동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오고 갔는데 결국 결론은 두 가지 성질 다 있다. 입자처럼 작용할 때도 있고 파동처럼 작용할 때도 있다. 그때 파동을 우리가 빛이 파동인 거를 주로 얘기해야 될 때는 빛은 전자기파다. 그리고 빛이 입자처럼 우리가 여겨야 될 때는 광자다. 그러니까 광자, 전자기파, 빛 다 똑같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진동수니까 사실 전자기파라고 해도 될 텐데 광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광자 A, B가 각각 방출된다. 자, 그래서 N이 1인 상태의 전자에 A는 흡수되고 B는 흡수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에서 나온 게 A, 이 과정에서 나온 게 B라는 거죠. 그러니까 B는 흡수가 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특정 궤도에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궤도에만 위치할 수 있다. 이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진동수 A가 B보다 크다. 자, E는 HF, 사실 우리가 이거를 사실 과학자들은 E는 한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유라고 읽어요. 선생님도 이거 여러분 편의상 H라고 계속 읽었는데 그냥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한유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H라는 거는 플랑크 상수 하라고 읽으면 됩니다. 독일에서 H를 하라고 읽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H를 우리가 하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주로 이 플랑크 상수를 나타낼 때는요. 그리고 이 F 대신에 우리가 new,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는 V로 쓰기도 하는데요. V가 아니라 new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통 씁니다. 이렇게. 어쨌든 한유, 결국 이게 진동수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자, 계속 말이 딴 데로 새는데 그래서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고, 자, 에너지 어떤 게 크죠? E3에서 E2를 뺀 게 B인 거죠. B, H, B이고, 그리고 E2에서 E1을 뺀 게 A죠. 여기 A, 2에서 1로 간 거, 3에서 2로 간 게 B. 자, 그래서 어떤 게 크냐? 어쨌든 이 두 번째 궤도에서의 에너지에서 첫 번째 궤도에서의 에너지를 뺀 값이 더 크죠. 얘가 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죠.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고. 자, A와 B의 합은 뭐냐라는 문제인데요. A 더하기 B는 요거씩 정리하면은 H분의 E3-E2. 이거 우리 하라고 읽자고 했는데, 하분의 E2-E1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H분의
E1 플러스 E3가 되겠죠. E2가 날아가니까. 아니네. 그쵸? 이게 E3 마이너스 E1이네요. E3 마이너스 E1. 그러니까 이거 틀리네요. 틀리네. 자, 그리고 n이 2인 상태의 전자에 B를 입자시키면 B는 전자에 흡수된다. n이 2인 상태, 여기에서 B라는 파동의, 진동수의 광자를 쏘면은 얘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로 뛸 수 있겠네요. 그죠? A를 쏘면 안 되겠지만 B를 입자시키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3번 궤도로 가겠죠.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쵸. 여기 지금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묶여 있죠. 전기력, 인력이 작용하죠.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니까요. 인력이 작용한다. 자, 전자가 n이 1인 궤도를 따라서 원동안 동안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자, 보어 원자 모형에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특정 궤도에만 돌 수 있고 전자가 그 특정 궤도를 돌 때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얘가 그 궤도를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전자기파가 관여한다 라는 거고요. X. 자,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는 n이 1인 궤도와 n이 2인 궤도 사이에서 원동할 수 있다. 뭐라고 했어요 방금? 특정 궤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요거겠네요. 그러면은 너무 쉽네. 1번 쉽죠. 자, 다음 4번. 자, 4번? 10번. 자, 그림은 보어 원자 모형, 수소 원자 모형 또 보어네요.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n이 1, 2, 3 똑같네요. 요거 수소 원자 내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그쵸? 연속적이란 거는 여기 다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는 n이 1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 안정된 상태,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B보다. 당연히 A에서가 더 크네요. 답은 5번. 너무 쉽죠? 자, 오늘 배울 내용도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만 하면 별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오늘은 고체에서의 에너지띠 이론, 고체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기체에서 본 거예요. 수소 원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원자 하나를 얘기하는데 기체라고도 보기 어렵나? 자, 어쨌든 기체를 봤다면 충분히 떨어져 있는 기체를 봤다면 이번에는 가까이 인접한 원자들이 가까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원래 에너지 준위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얘네가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자기께 있겠죠. 양성자 하나, 두 개가 있으면은 에너지 준위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죠. 근데 얘네가 가까이 가버리면 이렇게 가까이 가버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게 두 줄로 갈라져 버립니다. 약간 위로, 약간 아래로 혹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두 줄로 갈라져 버려요.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각각 하나가 두 줄씩, 각각 한 줄이 두 줄로 갈라져 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이 처음에는 떨어져 있을 때는 가운데에 있는 원자의 핵의 영향만 받으면 됐는데 가까이 가면은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얘네가 그 옆에 있는 원자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 버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세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원자가 세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세 개 있을 때는 세 개로 갈라져 버린다는 거죠. 세 개로. 한 줄이 세 줄로 갈라져 버린다 라는 거고 자, 원래는 하나일 땐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그래서 얘네가
전자 에너지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원자핵과 인력이 전자가 벗어나지 못하고 돌게 된다. 요런 트램펄린의 모형으로 씁니다. 공간 자체가 전기에 의해서 원자핵의 전기적 성질 때문에 공간 자체가 휘어버리고 그 휘어진 공간을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 물론 특정 궤도만 돌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체인 경우 에너지 분포가 동일함. 근데 동일하니까 두 개가 생기면은 가까이 다가가면은 얘네가 두 줄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전자가 얼만큼 많냐? 원자가 얼만큼 많냐? 자, 원자의 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보가드로의 수. 아보가드로 수. 저희 오른쪽에 참고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탄소 12g이면은 여러분 연필 하나에 들어있는 연필심 또 아마 안 될 거예요. 탄소 12g이라고 한다면요. 연필 하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원자핵이 있다는 거죠. 원자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무수히 갈라져야 되고 갈라지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이런 식의 두꺼운 띠가 돼버립니다. 이 선이 처음에는 선인데 얘네가 모이면은 이렇게 두꺼운 띠가 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에너지 띠. 그리고 아무리 두꺼워져도 얘네가 완벽히 붙기는 어려워요. 이 간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무리 두꺼워져도. 그래서 그 간격을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띠와 띠 사이의 간격. 자, 그래서 이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전연체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설명을. 그래서 수소 원자는 원자핵 한 개에 전자가 한 개가 속박되어 있지만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당연히 아래쪽부터 채워진다는 거죠. 아래쪽부터. 가장 낮은 준위의 에너지부터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에 머물 때는 절대 온도 0켈빈 온도 0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온도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얘네가 바닥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에너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수소가 아니라 무거운 원자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뭐 8개,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기억나나요? 자, 이게 웬만하면 바닥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0켈빈 온도일 때는. 근데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0켈빈 온도라는 건 거의 없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상온이 만약에 0도시다 하면은 273켈빈 온도죠. 자, 이 273켈빈 온도라면은 전자들이 위에 들뜬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래쪽부터 채워지게 되고 이렇게 전자가 한 상태에서 최대 2개만 들어가려고 한 특성, 이 2개씩 들어 있습니다. 2개씩 똑같은 상태에 2개씩만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엔 안 나옵니다. 시험엔 안 나오고 그냥 참고하고 싶은 친구들은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2개씩 차는데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보면요. 안쪽부터 찬 거죠. 자, 이렇게 얘가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보면은 안쪽에 2개 이렇게 먼저 차고 그 다음에 바깥쪽 차고 근데 그 다음 4개 차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273켈빈 온도 그러니까 우리 상온에서는 얘네가 위로 가끔씩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얘네가 들뜬 상태로 되기도 한다라는 거 일단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띠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띠로 우리 도체와 절연체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보통 아래쪽부터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로 이렇게 뛰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도체라고 불리는 애들은 어떤 원리냐? 에너지띠가 중간에 이렇게 멈춘 애들이에요. 다 안 차고. 차다가 만 거예요. 완전히 찬 애들이 아래에 있고, 자, 다시 위로 돌아서 보면은, 여기 있나? 여기. 자, 이 에너지띠의 전자가 아래쪽부터 차겠죠? 아래쪽부터 차는데, 요 정도 찬 겁니다. 요 정도 찬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도체. 이게 도체란 거죠. 요 정도 찬 게. 그래서, 얘네가 바로 위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로 이동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원자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 전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원자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렇게 옮겨가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그래서 전자가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이동하기가 쉽다라는 말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말은 즉 전류가 쉽게 흐른다는 거죠. 이게 도체, 에너지띠로 설명을 하자면 에너지띠가 중간까지밖에 안 차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절연체란 건 뭐냐? 이 띠가 꽉 찼어요. 이 띠까지. 자, 아까 똑같이 여기로 가서 설명을 하자면 띠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 찬 거. 여기까지 다 찬 겁니다. 여기까지. 위에는 안 차 있고. 요게 절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간격이 높다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의 분자라고 한다면 그 분자 사이에 전자가 갇혀 있는 겁니다. 옆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아래쪽부터 채우는데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경우와 완전히 채운 경우,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경우가 도체, 완전히 채운 경우가 절연체. 그러니까 여기 띠 간격을 못 뛰어넘어가는 거죠, 전자가.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곳, 근데 아주 못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언제 가요? 강한 전압을 걸어줬을 때.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뿅 하고 올라갑니다. 뿅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못 가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없어지죠.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성에서 슉 하고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양성이 되죠.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간 곳은 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그러니까 중성에서 양성이 되는데 그 양성인데 실제로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빌 공짝 써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 플러스. 그리고 이 양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전자가 없는 것 뿐이지 실제로 플러스 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플러스 양전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양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양공이라고 한 애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전자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 빈 구멍이 되죠. 그럼 이 빈 구멍을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채워요. 그럼 여기가 또 구멍이 되죠. 그럼 이 구멍을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채워요. 그럼 또 이건 얘가 구멍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구멍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어차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보면은 전자가 막 움직이는 것만큼 전자랑 똑같이 빈 구멍도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결국 전자가 채워버리면은 양공이 없어지고 전자가 빠지면은 양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자처럼 이동하는 입자처럼 우리가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요게 사실 반도체에서 많이 여러분이 양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반도체 배울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 이 띠 간격이 어떤 거예요?
좁은 거죠, 상대적으로. 뭐 얼만큼 좁아야 돼요? 이거 뭐 정확한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 수치까지는 선생님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이 띠 간격이 굉장히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절연체처럼.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내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가 쉽게 흐르고 안 흐르고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는. 도체는 너무 잘 흐르기만 하고 절연체는 너무 안 흐르고 반도체는 내가 잘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게 다 반도체죠. 우리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띠 간격이 좁을수록 주변 열에 의해 생성되는 양공과 전자의 쌍이 많아지므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게 완전히 합쳐져 버린 게 그거고요. 도체고요. 근데 완전히 합쳐지지 않고 약간 틈이 있는 게 전기가 잘 흐른다라는 거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가 에너지가 더 많아지니까 더 잘 올라가겠죠. 전기가 더 잘 흐른다라는 거고, 그때 전기가 잘 흐른다는 표현을 우리가 전기 전도성, 전기가 전도되는 성질, 전기가 전달되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도 그러면 얼만큼 전기가 잘 흐르는지가 전기 전도도라는 거고, 전기 가장 잘 흐르는 물질 뭐 있죠? 우리가 아는 거. 그렇죠. 구리, 금, 은 이런 것들이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리고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안 흐르는 거는 걔네들 누구지? 그 고무, 나무 이런 애들. 그리고 그리고 그 수치에 따라서 전기가 얼만큼 잘 흐르는지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야 되니까요. 활용해야 되니까 절연체, 반도체, 도체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띠 이론을 이용하면 사실 에너지띠 말고도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를 설명하는 방법은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실제로 화학 시간에는 그 자유전자의 개수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최외곽전자, 맨 밖에 있는 여분의 전자가 많다는 얘기는 전기가 잘 흐른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에너지띠 이론을 활용해서 전기 전도도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네요. 근데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원자의 종류, 결정의 구조, 주변 온도, 불순물 포함 정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차이가 난다. 그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서 우리 음식물의 염도 측정도 한대요. 염도 측정기를 이렇게 폭 꽂으면은 이 안에서 전류가 어느 정도 잘 흐른지를 측정을 해서 그 이온 농도를 알아내고, 이 이온 농도가 곧 뭐다? 얘가 결국 염도라는 거죠. 염도. 얼마나 짠지 안 짠지를 나타내는 그 염도를 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통해서 알아낸다고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 주기율표 보면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였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화학 시간에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기 이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0개죠. 혹은 뭐 8개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맨 바깥 껍질에 다 찼죠. 네온도 마찬가지죠. 네온도 맨 바깥에 다 찼죠. 얘도 다 찼고. 근데 이 탄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어요? 밖에? 4개가 있죠. 자, 4개가 있다는 말은 이 껍질에 4개가 더 채워질 수도 있고, 4개가 더 채워질 수도 있고, 이 4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옆에 있는 탄소의 전자가 이동하기도 하고, 옆 탄소에서 하나 더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절대 온도가 0도일 때는 얘네가 바닥 상태에만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이렇게 온도가 있고 열 에너지가 존재할 때는 탄소들 사이에서 서로 전자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옆 원자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이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전자 여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띠 이론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에너지띠 이론으로.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보면요. 구리, 철, 금 이렇게 순수하게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이 전기가 잘 흐르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면은, 결합되어 있으면은 여러 원자가 물론 다이아몬드는 한 가지 단일 원소긴 하지만 이렇게 얘네 결합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기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전자란 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 최외곽 전자들 말하는 거겠죠. 최외곽 전자가 없거나 얘네가 그러니까 분자의 형태, 예를 들어서 NaCl 이 고체 소금, 고체 염화나트륨은 전기가 통하냐? 고체는 전기 안 통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전자를 너무 끈끈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염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리고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가 한 개죠. 이렇게 얘네가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얘네가 결합을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결합이라고 하죠? 이온 결합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전기가 흐르기 어렵고 얘네가 근데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얘네가 각각 이온화돼서 떠다니죠. 그래서 이 이온 자체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체에서는 안 흐르고 액체에서는 흐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자유전자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에너지띠 이론으로 설명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띠 이론. 이걸 이용해서 그 반도체를 설명하면은 반도체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여기 양공에 대한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전자가 있으면은 그냥 전자가 있다라고 하고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양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구멍이다 해서 양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되게 짧네요. 오늘은 짧게 하고 여러분 문제 두 문제 또 올릴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요거랑 요거 올릴 테니까 벌써도 양공이란 말 너무 쉽네. 기억은 양공이다. 맞겠죠? 전자에너지, 에너지 다 같을 수가 없죠. 다 여기 무수히 많은 띠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풀어주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